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이 34개월 만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강제 시설 격리를 폐지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4.8%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감염병 자문위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합니다. 모레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른 일정을 모두 비운 채 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도 혐의 입증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조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안전대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성동구 서비스센터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선 오늘 아침 강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고 예산에선 승용차에 난 불로 2명이 숨졌습니다. 국정원이 중국의 체제 선전과 첩보 활동에 활용된다는 의혹을 받아온 공자학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자학원의 각 대학 계약 현황에 대해 파악 중인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은 한국에 23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23만 원 정도가 들어 대형마트보다 5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소와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6.3% 상승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공원 등 야외 나들이 대신 실내 공간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미세먼지는 다음 주 중반까지 한반도에 머물며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4개월. 코로나19로 중국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국경을 걸어 잠근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입국자들에 대한 강제 격리를 없애면서 홍콩과 마카오 국경도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국제공항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와 각자 목적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No PCR, just the normal passport checking, green card checking, everything normal.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에 도착한 입국자들은 PCR 검사를 포함한 엄격한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격리시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간단한 건강 신고와 일반적인 검역 절차만 거치면 바로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겠다면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실시한 입국자 격리 제도가 34개월 만에 폐지된 겁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국경 역시 오늘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최장 3주까지 시행됐던 입국자 강제 격리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사실상 중국으로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역 만리장성 역할을 해왔습니다. Our daughter's coming in today because there's no quarantine. So we're just thrilled that China has done away with the quarantine policy. And that's why she chose this flight for today, because it's the first day when people can just come right off the airplane and go home. 하지만 입국자 격리 폐지가 곧바로 중국으로 가는 인원의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빗장을 풀었지만 우리는 반대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 탑승 전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또 도착 후 곧바로 PCR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은 충족이 됐지만 이 중국발 확진자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4.8%로 나타났습니다. 음성 확인서 제출 첫날인 지난 5일 12.6%에서 23.5%로 급등했다가 다시 8.7%포인트 낮아지는 변동을 보였습니다. 입국 전 현지 검사 당시 감염됐지만 잠복기 중이라 음성으로 나왔거나 검사 직후 감염돼 잠복기를 거쳐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방역조치 강화 이후 중국발 입국객의 누적 양성률은 21.7%로 방역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 4개 중 2개는 이미 충족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주 연속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 사용 능력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2주 이상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서 600명대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내 확산과 새 변이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자체가 검사, 격리, 집계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서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부는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등 고려 사항을 포함해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비운 채 조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강영호 기자입니다. 모레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정을 비운 채 변호인단과 수사 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남FC 의혹은 2년 전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던 만큼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들어가기 전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데 그 과정에 아마 당대표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1월 임시의 회기도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여야 대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본회의 현안 질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임시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도 일종의 보면 이재명 소환이 10일이죠. 아마 화요일 날. 그거에 대해서 가림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 대표는 소환 조사 이후 신년 기자회를 여는 등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적극 알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검찰 역시 조사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 준비, 그리고 출석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안전대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180억 원이 넘는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 수사보다 범위를 더 넓혀 기업체 수사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기부 체납 비율 축소와 후원금 논의 정황이 담긴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 직원과 기업 관계자들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검찰은 핵심 질문을 추려 정리하는 등 막판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남지청은 주차장을 비우는 방안 등 안전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검찰 소환 조사가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조사인 만큼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돼 조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노 기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는데요. 오늘 나 부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또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정책을 사회수석이 나서서 직접 부인했었잖아요. 예. 네, 나 부위원장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런 반박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 부위원장이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우려를 10분 이해한다며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나 부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그런 입장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대통령실과 이번에 뭐 치고받고 한 이 말들이 나 부위원장의 출마 혹은 불출마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나 부위원장의 유감 표명은 직전 발언들과 비교해보면 다소 자세를 낮춘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반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당대회 관전만 하는 것이 맞나 고민이 깊다며 조금씩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다만 나 부위원장의 일부 인사들이 이번 사안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연관지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근거 없는 곡해는 지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출마든 불출마든 나 부위원장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당대회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다른 당권 주자들 주말에 분주하게 움직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치 모임 호밀밭 사람들 발족식에 참석하며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네. 이 모임은 고전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영감을 받아 정치의 순수성을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조직됐는데요. 나 부위원장에 대해선 현재 맡은 중책을 강조하며 애둘러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중요성, 그 대책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네, 김 의원은 내일 여의도 선거 캠프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쟁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친이계로 꼽히는 삼성 김영우 전 의원이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안 의원은 윤심파리 후보가 아닌 윤힘 후보가 되겠다며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예, 여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여당에서 공수처, 더 구체적으로는 공수처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죠.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자신을 임명해준 지난 정권에 대한 친이병 노릇을 제대로 못해 미안함을 느낀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 세금 도둑 집단으로 전락한 공수처의 초대 처장인 것에 대한 창피함 등 이런 복합적 감정이 김 처장의 눈물샘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 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해도 안 될 조직이면 해체만이 답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구성원들에게 단합된 마음이나 정의로운 마음을 강조하다 울컥한 것 같다며 핍박을 받아서 울부짖은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전 정부에서 임명된 또 다른 기관장이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위원장이 사퇴를 종용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의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이 SNS를 통해 전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데요. 네,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8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을 애둘러 비판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등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얘기로 가보죠. 김건희 여사가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와 새해 서신을 주고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건축가로 유명하죠. 김 여사는 지난 2016년 예술의 전당 전시 기획을 하면서 안도 다다오 특별 세션을 마련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안도 다다오는 김 여사가 지난 1일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김 여사의 과거 전시에 대한 소회와 자신의 철학에 공감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전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서한을 주고받으며 한일 양국 교류 확대에 나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기차 테슬라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센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했는데요. 통상 전기차 화재는 진압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차량 안에서 치솟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내일 나와요. 지난달 5일에는 경북 영주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건물 외벽과 충돌해 불이 나면서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통상 전기차 화재는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되는데 완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 자동차 화재 진화 시간이 30분인 반면 어제 서울 성동구 사고와 지난달 경북 영주시 화재의 경우 각각 3시간과 1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 난 전기차에 하얀색 소화포를 덮어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방법도 고안됐습니다. 최근 도입된 이동식 수조는 평지인 공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 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점차 심층화되고 있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욱더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터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진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현장 적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안병입니다. 그리고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는데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예산에선 승용차 화재로 외국인 2명이 숨졌고요. 쿠팡 물류캠프에서 일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작업하던 도중에 숨졌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차들이 일제히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8시 46분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만에 진화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설비 상층부로 소방당국은 가스배관 폭발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탄을 이제 고온 고압으로 이제 가스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스 배관이 이제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진압한 걸.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예산군 오가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넘어진 채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외국인 2명이 숨졌는데 경찰은 차가 곡선길에서 밖으로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커브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해가지고 그 나무 그루터기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 충격하고 차가 옆으로 전도되면서 불 붙었어요, 차가. 산 정상에 도착한 소방 헬기가 줄을 내려 부상자와 소방대원을 구조합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북 문경시 조령산에서 50대 여성이 바위를 올라가다 미끄러져 5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3분쯤 인천 쿠팡 물류캠프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협력사 직원인 남성은 분류작업 도중 새벽 4시쯤 몸이 좋지 않아 조퇴 의사를 밝혔고 휴게실에서 쉬던 중 화장실을 갔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5분쯤 부산 녹산동 봉화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3대를 투입해 6시간 만에 진화했는데 임야 1,5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전 세계에 500여 개가 설립된 걸로 알려진 공자학원은 중국의 체제 선전과 첩보 활동을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 이미 퇴출이 됐거나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한 비밀경찰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방첩당국이 이 공자학원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공자학원입니다. 얼핏 보면 흔한 어학원으로 보입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를 명분으로 개설됐지만 실제로는 체제 선전과 첩보 활동에 활용된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한국에는 2004년 세계 1호점인 서울 강남의 공자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대학교 22곳 등 23개가 설립됐습니다. 전 세계에는 150여 개국에 5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공자학원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퇴출됐거나 퇴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체제 선전과 첩보 활동을 벌여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찌감치 지난 2018년 미국 FBI는 공자학원이 미국 학교에서 첩보 활동을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됐는지와 계약 조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체제나 이념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지키지 않아 폐쇄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공자학원 대표기관인 공자학원연합회는 MBN의 외국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한국공자학원은 그간의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국정원이 공자학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치부의 안병수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공자학원 세계 각지에 설립이 되어 있는데 중국어 교육기관을 표방하고 있어요. 설립 목적대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뭔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도 조사에 착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공자학원은 2004년 서울 강남에 1호점이 설립된 뒤에 전 세계로 저변을 넓혀 나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을 하면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대외적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다. I think Confucius Institute is a bridge for the world to understand China and for the Chinese to understand the world. 하지만 중국 체제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나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방화를 비롯해서 공자학원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요. 당시 방송 영상 이어서 보시죠. Well, it was going as per plan until the plot had a twist. The world saw these institutes for what they were, China's Trojan horse. These institutes try to push China's agenda. They restrict discussions or activities on issues that are against China. 대학들은 공자학원의 목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Governments, school boards provide the funding for Chinese language, but if there isn't enough of money available, it's very hard sometimes or difficult to say no. 자,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런데 이 공자학원에 대한 퇴출 운동이 벌어지기까지 한다면서요? 먼저 미국은 공자학원을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하고 퇴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100개가 넘었던 공자학원이 현재는 20여 개로 줄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지난해부터 와세다 대학 등 14개 사립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국은 대만으로부터 중국어 교사를 지원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들어봤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2020년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가 설립됐습니다. 본부의 한민호 대표는 MBN과의 통화에서 공자학원이 중국 첩보기관으로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현철 한국공자학교연합회 회장은 한국 사립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첩보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제한 중국 경찰서 의혹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 공자학원 간의 연결고리, 이 부분도 지금 방첩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방첩당국이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것은 비밀경찰서와의 연관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공자학원이 유학생 중 반체제 인사를 솎아내거나 다른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감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향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무단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속칭 따방으로 주민에게서 32,000원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이 일로 미화원은 해고가 됐고요. 실업급여 박탈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대형 폐기물 수거를 해주는 대가로 주민들에게 32,000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한 환경미화원 A씨. 2달 뒤 고용보험에 따라 노동청 측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 해고된 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방을 통해 취득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적발된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구청의 계약 취지에 반해 상호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또한 따방 행위가 국가적 환경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다며 A씨가 입사하면서 주민들이 배출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제 보름 뒤면 설입니다.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보니까 벌써부터 한숨이 절로 나오죠. 저희 기자가 서울 전통시장에 나가보니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두 가족을 기준으로 23만 원이 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오른 물가에 지갑 열기가 무서워집니다. 뭐 5만 원 가지고도 몇 가지 못 사니까 한 2가지나 3가지. 뭐 웬만한 거 다 오른 것 같아요. 내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채소 가격이 올랐는데요. 이 대파와 애호박 같은 일부 채소들의 가격이 한파와 폭설 때문에 잘 자라지 않아서 올랐고요. 명태, 오징어와 같은 수산물의 가격도 다소 상승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서울 전통시장의 경우 6, 7인 기준으로 22만 8,2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3,498원, 최대 6.3% 올랐습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면 18%가량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일과 고기를 사려면 전통시장으로, 밀가루나 쌀, 가공식품을 살 때는 대형마트로 가는 게 저렴합니다. 정부는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역대 최대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깡통주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의 대출 여부도 확인하고 특히 세금 체납액 꼭 미리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의 한 아파트. 매매가는 1년 사이 14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내려왔고 전세 가격은 8억 원에서 5억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최근의 시장은 매매 가격 하락보다 전세 가격 하락이 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모두 하락하자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만 3천여 세대는 집주인의 부채 비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급락하고 깡통전세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 보증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나 국세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는 4월부터 서울은 보증금 5천만 원, 다른 지역은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정교회 성탄절인 1월 7일을 전후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임시 휴전을 선언했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의 폭격이 쏟아지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와서 푸틴의 이 말은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이 뼈대만 남긴 채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교회 성탄절 당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 러시아군의 대규모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정교회 성탄절을 맞아
6일 정오부터 36시간 동안 휴전을 선언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Вночі так, вночі було більш-менш тихо, але так через день. Колись буває голосніше, колись ні. Колись там о 1-й годині дня там голосно, буває о 5-й годині вечора.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기만책을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І вкотре зміг переконатися, наскільки брехливі будь-які слова будь-якого рівня, які звучать з Москви. Вони щось там казали про нібито припинення вогню.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포격을 가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Выполнение заявленного режима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Российская группировка войск до 24 часов. 한편 푸틴 대통령은 성탄 전야 예배에 참석해 러시아 정교회가 전쟁을 지지해줬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한파 때문에 나가기가 무서웠는데 이젠 나갈만 하니까 미세먼지로 숨이 턱턱 막힙니다. 날이 굉장히 뿌옇다 보니까 시민들은 바깥을 피해서 실내로 모여들었는데요. 이번 주도 대기질이 안 좋다는 소식인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다양한 초록빛 식물들이 가득한 식물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은 기어다니는 거북이의 모습이 신기합니다. 평소 주말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 식물원을 방문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들이를 나선 겁니다. 아이하고 이제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미세먼지가 좀 너무 나쁘다고 이렇게 예보가 있어서 어디 멀리 갈 수는 없고.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매서웠던 지난 주말에 비해 포근했지만 여기 야외공원에는 실내보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지만 오전 한때 대기질의 잔류 황사로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입은 없는 상황에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대기 정체가 주로 발생을 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조금 나쁨이 나올 것 같고요.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권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을 보이겠고 주 중반 이후 비나 강풍이 동반하면서 불청객인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경제를 전망하는 전미경제학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바마 정부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팬데믹 직후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한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연설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위험 관리를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습니다. It's possible to sustain very substantial deficits for long periods of time. Will we return to a second period of secular stagnation?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서는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치 컬럼비아대 교수는 통화 정책과 긴축 정책이 불평등과 세계적 부채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경제자문위원장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 경제 전망을 묻는 말에 중국발 위험을 꼽았습니다. The biggest challenges it faces are not coming from Korean policy, but coming from what's going on in the rest of the world, and particularly China. 37년 역사를 가진 한미 경제학회도 총회를 열고 매일경제와 함께 이코노미스트상을 시상하는 등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방향성을 진단했습니다. 특히 많은 석학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은 내부에서보다는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올리안즈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하늘이 온통 잿빛 먼지로 가득합니다.
현재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데요. 이 시각 경기가 113, 서울도 117 마이크로그램으로 주로 서쪽 지역의 먼지가 평소의 4배에서 5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은 온종일 나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충청 내륙으로는 안개 먼지까지 뒤엉키겠고요. 또 아침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대전 1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아침에 2도, 부산 6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 한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공기가 탁한 날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